서울 한복판, 녹슨 난간이 둘러싼 옥탑방에 처음 올라섰을 때 나는 25의 채취로 가득한 가벼운 희망과 피로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다. 낮엔 학교, 밤엔 편의점과 택배상 하차를 전전하다가 가끔 쓰러질 듯 휘청거리면 계단 아래로부터 따뜻한 민트차 향이 올라왔다. 아래층 집주인 김서연 씨, 45. 문을 두드릴 때마다 조용히 괜찮아요? 하고 묻는 그 목소리는 내가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안부를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처음엔 월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고, 다음엔 계량기가 멈춘 밤에 함께 차단기를 올렸고, 어느 새벽에는 내가 계단참에 주저앉아 숨을 고를 때 손에 미지근한 이온 음료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거실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혼자 먹다 남긴 반찬들이 유리 밀폐 용기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오면 그녀는 한강 바람 얘기를 꺼냈고, 나는 취업 준비가 왜 마음처럼 되지 않는지 둘러댔다. 나는 그에게서 어머니 같은 안온함과 낯선 여자의 고독을 동시에 보았다. 어느 장마 밤, 옥탑 지붕이 갑자기 터지며 물이 포탄처럼 쏟아졌고 나는 젖은 가방을 끌어안고 아래층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라벤더 향이 밀려나왔다. 그 밤 이후 우리는 어디까지를 이웃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를 그 집의 현관 앞에 계속 세워두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은 낮에는 붉은 벽돌 담벼락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밤이 되면 편의점 불빛과 치킨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그 골목 가장 위쪽, 다닥다닥 붙은 집들 틈에 지붕 위에 얹혀있듯 선 옥탑방이 내 보금자리였다. 방 안은 창문 하나, 전기장판 하나, 얇은 매트리스 하나로 겨우 꾸려진 공간. 겨울에는 찬바람이 발밑으로 스며들고 여름이면 숨이 막힐 만큼 더웠다. 하지만 월세 30만 원에 이런 공간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등록금과 생활비에 허덕이는 내게는 행운이었다. 내가 살아온 25해는 그리 녹록지 않았다. 지방에서 상경해 등록금은 대출로,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메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 택배 물류센터, 학원 조교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늘 피곤했고 늘 부족했다. 대학 졸업장이 내 삶을 바꿔줄 거라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만 뇌리에 남았다. 그때마다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있었다. 집주인 김서연 씨, 4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다. 긴 머리를 언제나 단정히 묶었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 앞 화분을 돌보는 모습은 동네 이웃들이 칭찬할 만큼 고왔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눈빛은 종종 쓸쓸했다. 웃고 있어도 깊은 곳에서 공허함이 번져나오는 듯했다. 서연 씨는 10여 년 전 남편과 갈라섰다고 했다. 남편은 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딸은 대학에 진학해 기숙사에서 지낸다 했다. 그래서 이 큰 집에서 그녀는 늘 혼자였다. 낮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홀로 TV 소리를 작게 틀어놓은 채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집안은 늘 정갈했지만 정갈함 속에 사람의 체온은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의 첫 대화는 월세 이야기였다. 늦게 들어온 나를 기다리다 계단참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바쁘죠? 라고 물었다.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렸고 그날 이후 짧은 인사가 늘어났다. 전기 계량기가 멈췄을 때 함께 해결하고 내가 늦게 귀가했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받았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 따뜻함이 그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다 현관 앞에서 몸이 풀려 쓰러질 듯 무릎을 꿇었을 때 그녀가 급히 달려와 내 어깨를 잡았다. 부엌에서 끓여온 죽을 내 앞에 놓으며 혼자 이렇게 살다간 몸 다 상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니라 누군가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랜 시간 혼자 식탁에 앉던 그녀에게 젊은 남자의 허술한 웃음과 서툰 대화가 작은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그녀는 내게 잔소리하듯 말했다. 밤마다 컵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말투는 잔소리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가족을 챙겨온 습관 같았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도 혼자였다. 나의 고단함은
그녀의 고독과 닮아 있었고 그 닮음이 우리를 자꾸 이어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선을 그으려 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 잠시 머물다 고개를 돌렸고 그녀는 웃음 뒤에 감정을 감췄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마주친다면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그 물음은 아직 답이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내 삶은 이전과 같지 않게 변하고 있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옥탑방 창문으로 후덥지근한 공기가 밀려들어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나는 편의점에서 사온 얼음 생수를 붙잡고 헐떡이듯 앉아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은은한 국물 냄새가 올라왔다. 계단을 내려가 보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서연 씨가 큰 냄비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더울 땐 이럴 때 국물 먹어야 속이 풀려요. 그녀는 웃으며 그릇을 내밀었고 나는 머뭇거리다 숟가락을 들었다. 땀으로 젖은 몸에 따끈한 국물이 들어오자 이유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아르바이트 끝나고 돌아와 쓰러질 듯 드러누울 때가 많았는데 그녀는 남은 반찬을 가져다 주며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요 라며 내 탓으로 돌리곤 했다. 사실은 그녀 역시 빈 식탁이 두려웠던 게 아닐까. 그런 순간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묘한 울림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울림은 동시에 불편함도 불러왔다. 나보다 20살 많은 여인에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지 다른 게 아니야. 그러나 어느 날 전기가 나가온 집안이 깜깜해졌을 때, 촛불 사이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심장은 배신하듯 쿵쾅거렸다. 그녀의 미소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불빛에 비친 그 눈동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슬픔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 씨 또한 때때로 그런 흔들림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늦게 귀가해도 불 꺼진 계단참에서 기다리다 무사히 왔네요. 라며 안도하는 얼굴, 내 이야기에 고개 끄덕이며 힘들었죠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은 나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여러 번 다짐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나의 집주인이고 어머니와 같은 연배이며 무엇보다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관계였다. 그러나 다짐은 번번이 흔들렸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눈길은 자꾸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 또한 그런 내 시선을 느꼈는지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여전히 밥을 함께 먹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고단함을 나누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이웃 같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언젠가 이 전쟁은 끝나야 하고 그 끝은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걸. 장마가 시작된 날이었다. 하루 종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옥탑방 지붕은 빗물에 못 이겨 군데군데 새기 시작했다. 벽지에는 금세 얼룩이 번졌고 양동이를 이리저리 옮겨 놓아도 물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나는 가방과 교재가 젖어 들어가는 걸 보며 초조하게 서 있었다. 더는 버틸 수 없어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라벤더 향이 동시에 밀려왔다. 서연 씨는 놀란 눈빛으로 젖은 내 어깨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수건을 건넸다. 여기선 안 되겠네요. 위층은 오늘 밤 못 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머뭇거리며 현관에 서 있었고 그녀는 결국 거실불을 밝히며 이불을 펴놓았다. 오늘은 여기서 자요. 비도 심하니까. 거실은 아늑했지만 낯설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 대신 오래된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커다란 책장에는 빽빽한 책과 잡지가 꽂혀 있었다. 나는 이불 위에 앉아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속으로 수십 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냥 하룻밤이다. 감사한 마음만 품고 자면 돼. 그러나 빗소리는 벽을 두드리듯 거세게 몰아쳤고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천둥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은 내 의지와 달리 빨라졌다.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온 서연 씨가 내 앞에 컵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눈길은 내게 닿았다가 곧 피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빗소리만 들었다.
차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고 긴장한 공기는 점점 짙어졌다. 지금 많이 힘들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무너져 버리듯 그동안의 고단함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부모님 생각, 등록금 대출, 아르바이트, 끝없는 불안. 그녀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한참 후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평소엔 숨겨두던 고독이 그대로 드러났고 내 가슴도 동시에 떨렸다. 나는 그저 위로받고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위로가 갈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자 그녀의 얼굴이 환히 드러났고 나는 눈을 돌릴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됐다. 안 돼. 이건 잘못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도 나만큼 외롭다는 생각이 온몸을 흔들었다. 그녀 역시 그런 싸움 속에 있었다. 손가락을 깍지 끼듯 움켜쥐었다 펴는 그녀의 움직임은 감추려는 욕망과 두려움이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빗소리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전등 불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향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만이라도 괜찮을까요? 그 목소리는 간절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은 따뜻했고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떨림과 죄책감, 그리고 억눌렀던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 사이의 벽도 무너져 내렸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숨을 고르던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남은 건 서로의 체온과 꺼내지 못한 수많은 감정뿐이었다. 그 밤 빗소리는 긴 고해성사처럼 끝없이 이어졌고 우리는 그 속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으려 했던 마음마저 놓아버리고 말았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날 창문 너머로 스며든 햇살은 따뜻했지만 거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옆에 놓인 접힌 이불과 깨끗이 정리된 컵을 보았다. 서연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에게 잘 잤어요 라는 짧은 인사만 나눴다. 그러나 두 눈이 마주친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대학 강의실에서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산대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기억으로 가득했다. 우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온몸이 흔들렸고 죄책감이 내 가슴을 죄었다. 그녀 역시 다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괜히 화분을 옮기거나 청소기를 돌리며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모든 회피가 오히려 우리 사이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며칠 후 옥탑방 지붕은 여전히 손볼 구석이 많았고 나는 수리 도중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내게 공구를 건네주며 짧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미안함과 애틋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날 일은 잊어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소리쳤다. 정말 잊을 수 있을까? 난 이미 그 눈빛과 손길을 지워낼 수 없는데. 불편한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네 이웃이 내게 다가와 위층 아주머니,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넸을 때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혹시라도 우리 사이가 눈치채일까 두려웠다. 그날 밤 서연 씨의 휴대전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며 딸이 주말에 잠깐 집에 온대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우리는 단둘만의 비밀을 더 숨기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그녀와 나는 자꾸 눈치를 살피며 지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해서 흔들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함께 밥을 먹는 순간마다 눈길이 스칠 때마다 지난밤의 체온이 되살아났다. 나는 수없이 스스로를 꾸짖었다. 이건 잘못이야. 끝내야 해. 그러나 발걸음은 여전히 그녀의 현관 앞에 멈춰섰고
손가락은 문고리를 망설이며 잡곤 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다시 정전이 찾아왔을 때 그녀와 나는 촛불 사이에서 또다시 마주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나는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갈라지는 심장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집주인으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행복과 불안, 갈망과 죄책감이 얽힌 복잡한 감정이 나를 끝없이 흔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우리 사이가 무엇이었는지 끊임없이 되묻기 시작했다. 순간의 위로였을까? 아니면 서로가 간절히 원했던 온기였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손을 맞잡았던 그 밤 이후로 내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게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어도 나는 늘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그 허전함이 단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서연 씨의 것이기도 했음을.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집으로 돌아오면 내 벽 안에서 철저히 혼자가 된다. 서연 씨는 그 외로움 속에서 수십 년을 버텼고 나는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고독을 무시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마주하며 알게 되었다. 가장 위험한 건 가난도 실패도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외로움이라는 걸. 나는 자주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더 강했더라면 그녀를 흔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둘 다 너무 약했고, 그래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삶은 버틸만해지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런 단순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이차, 신분, 도덕,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었고 그 벽 앞에서 나는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절대 외로움 속에 방치하지 않겠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아요? 라는 짧은 안부조차도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음을 배웠기 때문이다. 서연 씨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혹은 실수라 불러도 그날 우리가 느낀 감정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잘못된 길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살게 한 마지막 힘이기도 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서연 씨의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 앞에서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처럼 자주 마주치지 않았다. 가끔 계단에서 스치듯 눈길을 주고받았지만 서로의 입술은 끝내 말을 삼켰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고 싶었다. 우리가 함께 보낸 그 밤, 그 눈빛과 체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 세상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에겐 그것이 내가 살아있음을 처음으로 절실히 느낀 순간이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삭였다. 사람은 결국 서로를 통해 살아가는 거야. 대답은 없었지만 아래층 불빛이 잔잔히 새어나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마음 어딘가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